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신인간혁명 제5권 계도편입니다. 7페이지부터입니다. 계도 지평산 저편에 태양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많은 불신과 증오 그리고 황량한 정신의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헤쳐나가야 할 길은 멀고도 길다. 그는 이 황무지에 발을 내디뎠다. 풀과 가시덤불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야마토 신이치의 유럽 방문은 평화의 문을 열고 휴머니즘, 인간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계도의 여로였다. 1961년 10월 8일 베를린 장벽 앞에 섰던 신이치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동행한 멤버들과 함께 강한 맹세 일념을 담아 독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깊이 기원했다. 동서냉전으로 분단의 상징이 되고만 이 베를린을 반드시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극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바꿔내지 못할 리가 없다. 신이치는 지구를 한 몸에 짊어진 듯한 심정으로 인류의 융합과 평화를 위한 도전을 개시했다. 창제를 끝낸 신이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간담을 시작했다. 비참한 베를린의 현실을 접하고 모두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흥분된 어조로 베를린 시민의 괴로움을 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앞날을 전망하기도 했다. 동행한 멤버 중 한 사람이 신이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 장벽은 30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언가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신이치는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다. 특효약 같은 것은 없네. 다만 동서냉전의 차가운 장벽을 녹이기 위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화라네. 서독측의 스네와도 동독측의 스네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지. 어떤 지도자도 또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도 인간임에는 틀림없으니까. 권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것이지.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인 이상 누구라도 반드시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 이야기하며 상기시켜가는 것이지. 동서 두 진영이 서로 적대시하며 핵군비 확장 경쟁을 전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불신에 빠져있기 때문이지. 이것을 상호 이해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화의 길을 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가는 일이 불가결하다. 동행한 간부들은 진지한 얼굴로 야마토 신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신씨는 모두에게 시선을 쏟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중과 민중의 마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회체제나 국가라 해도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민중이다. 이 민중이 국가나 체제의 상벽을 넘어 이해와 신뢰를 키워간다면 가장 확실한 평화의 토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이나 교육 등 문화교류가 중요하다. 그 나라나 민족의 음악, 무용 등을 아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가깝게 연결하는 것이 된다. 본래 문화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나는 세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은 물론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평화의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자 부장인 다니다 쇼이치가 말했다. 그러나 정치가가 아닌 일개 민간인으로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네는 일국의 순애들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겠지? 예. 신이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할 것 없네. 학회에 의해 무명의 민중이 훌륭하게 소생하여 그 사람들이 사회를 건설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현명한 지도자라면 반드시 학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학회의 지도자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이쪽이 일개 민간인일 때 정치적인 거래나 국가의 이해에 집착하지 않고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서로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며 같은 인간으로서, 벗으로서 보다 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를 함께 탐구할 작정입니다. 민중의 행복을 생각하고 평화를 바라고 있는 지도자라면 처지나 주의, 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드시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의 많은 정치가들은 아니란 이상론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혹은 현실을 모르는 공상가라고 비웃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비웃어도 상관없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핵의 위협 속에서 동서냉전이라는 전쟁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해 두는가, 본격적으로 한국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가, 어떤가의 문제라 할 수 있지. 베를린의 밤은 깊어갔다. 방 안에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평화에 대한 맹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나는 하겠습니다. 기나긴 세월의 투쟁이겠지만 20년 후 30년 후를 목표로 인내하며 길을 개척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후기의 청년들이 그 평화와 우정의 길을 더 한층 개척하고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넓혀 21세기를 인간 개가의 세계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모두 그저 놀란 듯한 표정으로 신이치의 열렬한 결의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때 룸서비스를 주문했던 샌드위치와 마실 것을 가져왔다. 신이치는 먼저 주스를 들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맥주를 권했다. 그럼 베를린의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평화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을 축하하며 모두 잔을 높이 들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진정으로 느낀 사람은 신이치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한층 활기를 띠었다. 신이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계 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고 신이치는 말했다. 일본은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본부에 국제 전화를 걸어 베를린 장벽 앞에 섰던 일을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부이사장인 주조 기요시가 수화기를 들고 국제 전화를 신청했다. 본부에 전화가 연결되자 모두가 수화기를 돌려가며 근황을 전했다. 일이 일단락되자 신이치는 깊은 피로를 느꼈다. 그는 의사인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비타민제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했다. 가와사키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신이치가 비타민제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주사기도 주사약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나 그 후 구입해 두었던 것이다. 침대에 누운 신이치의 왼팔에 가와사키가 주사를 놓자 신이치는 소리쳤다. 아, 무척 아픈 주사로군. 그렇게 아프십니까? 이상하군요. 가와사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멤버들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다. 신이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믿어보지 못한 의학 박사군요. 간호사들 중에는 가와사키 씨보다 훨씬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와사키 씨는 의학 지식은 풍부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네, 저는 임상보다 연구 쪽이 전문이라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가와사키에게 말했다. 이를테면 주사를 놓을 때에도 약간 아플지도 모르지만 금방 끝날 테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라든가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심도 되고 아픔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앞으로 유럽 강선유포의 지도자가 될 사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불행을 해결하는 신심의 명의, 생명의 명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에 정통하여 언제나 타인의 마음, 타인의 생각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심의 세계에서는 연구가 아니라 임상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심의 명이 말입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는 심각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사랑스럽기까지 한 그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신이치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의학도 불법도 근본 정신은 자비, 다시 말해 발고혈압, 고를 없애고 낙을 준다이므로 가와사키 박사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결의와 실천이 있으면 신심의 의학 박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와사키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올랐다. 모두가 신이치의 방에서 헤어진 것은 새벽 1시 반이 지나서였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6시 반에 호텔을 출발하여 다시 비행기를 타고 뒤셀도르프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약 35km 정도 라인강 상류에 위치한 유명한 고도 쾰른으로 향했다. 이날 쾰른의 본사를 두고 디젤 엔진이나 공작기계 등을 주로 제작하는 크레크나 홈볼트라는 독일 회사의 공장을 견학할 예정이었다. 뒤셀도르프도 쾰른도 쾌청한 날씨였다. 라인 강변 왼쪽으로 펼쳐진 쾰른 거리를 아름다운 전공이 감싸고 있었다. 방문한 회사의 공장장은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공장 안을 견학하고 나자 공장장이 말했다.
여기에는 약 3만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200명이 이탈리아, 인도, 스위스,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온 실습생입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신 씨는 일본의 청년들도 드디어 세계로 옹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일행은 클레크나 공장을 견학한 후 독일 고딕 건축의 걸적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거대한 첨탑이 있는 대성당 등 쾰른의 대표적인 건물을 시찰했다. 시시의 내리에는 이미 대객전에 이어서 총본산에 도다의 유언이었던 정본당을 건립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즈는 그 정본당도 세계적인 유명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건축물을 참고하고 싶었다. 이날 밤 켈룬 시내의 중화요리집에서 낮에 방문했던 회사 중역들과 회식을 했다. 신이치는 중역들에게 학회의 소개책자인 더 소카하카의 창가학회를 기념으로 나누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창가학회는 불교의 정수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신봉하는 단체입니다. 불법 휴머니즘의 천리로서 인간의 마음, 생명이라는 토양을 경작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독일도 일본도 전쟁에 패하고 새로운 민주시대를 향하여 조국 재건에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시대를 건설해 가기 위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진실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으며 자기를 다스리고 자립하는 철학입니다. 우리들은 그 휴머니즘의 철학을 탐구하고 실천하며 사회에 넓혀 이미 일본 국내에서는 200만 세대의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의 실증을 내며 진실한 민주시대의 담당자로서 사회공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역들은 놀란 얼굴로 신씨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불교단체인 창가학회 회장 일행이라고 듣고 현실 사회에서 떨어져 산속에 거주하며 자선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기계에 넘쳐 있으며 실로 200만 세대의 사람들을 규합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불교단체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곧이어 식사를 시작했다. 중역들은 계속해서 신이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중 한 사람이 물었다. 당신들의 불법이란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신이치는 대답했다. 독일의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괴테의 파우스트 속에서 파우스트 박사가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첫머리를 독일어로 번역하려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 라고 번역했으나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태초에 뜻이 있었노라 라고 하고 다시 태초에 힘이 있었노라 라고 했으나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태초에 행동이 있었노라 라고 번역하고 겨우 만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 인간의 행동, 바꿔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한 것이 불법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도를 제시한 철학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씨가 파우스트를 인용한 것은 독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것이 불법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중역이 질문했다. 장각회는 그 불법으로 어떠한 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신씨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대답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이며 인간혁명 운동입니다. 인간은 복잡 다양하며 더구나 그 마음은 순간순간 천변만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절정에 있는가 하면 때로는 괴로움의 깊은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노여움으로 속을 태웁니다. 더욱이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구하려고 하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타인을 미워하며 질투하고 예속시켜 목숨마저도 빼앗는 잔혹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되풀이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평화를 창조해가는 것도 인간입니다. 즉 인간이야말로 일체의 근본이며 사회 건설의 기반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빛을 비추어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신성과 창조적인 생명을 개화시키고 욕망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인간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은 불법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통역을 해주고 있는 주재원이 불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이다. 또 난해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불법을 세계 유포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 한 사람의 중역이 신이치에게 물었다. 조금 전 당신은 불법 휴머니즘의 천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유럽에도 휴머니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과 불법 휴머니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이치가 대답했다. 예, 매우 예리한 질문입니다. 인간을 소중히한다는 점은 같습니다만 불법에서는 인간을 지상의 지배자로 생각하거나 그 외의 생물이나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우주,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고 인간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소우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다른 생물도 또한 자신을 에워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도와가며 조화롭게 생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약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의 지배자인 양 자만심에 빠져 막강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살림을 벌채하고 동물을 절멸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등 자연을 파괴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간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주위의 동식물 등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대립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 보고 그 조화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을 창조해가는 것이 불법 휴머니즘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 휴머니즘이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한 중역이 감탄하며 말했다. 제 친구 중에 생태학자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요즘 생태학의 연구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야마모토 회장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한층 과학의 연구가 진전되면 불법의 진실이 증명되리라 생각합니다. 불법과 과학은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올바르게 리드해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진지한 대화가 계속되어 화제는 교육, 예술에까지 넓혀져 갔다. 음악 이야기가 나오자 신이치는 제안했다. 노래는 민족이나 시대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각의 평화 건설에 대한 마음가짐을 알려드리기 위해 우리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수가 터졌다. 일행이 합창한 것은 학회 애창가 중 하나인 여명의 노래였다. 아, 젊은 피는 타오른다. 지금 여명의 때는 왔도다. 노래가 끝나자 또다시 큰 박수가 터졌다. 힘찬 노래군요. 우리들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크레크나 훔볼트 독일 회사의 중역들이 부른 노래는 독일의 해군가였다. 노래가 끝나자 중역 한 사람이 말했다. 독일 해군가를 불렀습니다만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를 빌어 부흥을 향한 마음가짐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평화 번영을 위해 분투하시는 여러분의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신이치가 대답하자 부드러운 미소가 꽃피었다. 이번에는 일행이 황성의 달을 불렀다. 그러자 그것에 지지 않으려는 듯이 중역신 가운데 한 쌍의 부부가 일어서서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불렀다. 그야말로 일본과 독일의 노래 시합이었다. 이렇게 노래를 몇 곡이나 계속 불렀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일행과 중역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분위기에 감싸였다. 회식 마지막에 중역들을 대표하여 공장장이 인사했다. 오늘은 쾰른의 하늘도 오래간만에 쾌청하군요. 게다가 야마모토 회장으로부터 불법에 대한 유익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흐뭇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께서 태양을 이곳으로 옮겨오신 듯한 느낌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독일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함께 진력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일행은 중역들과 굳은 악수를 나누고 쾰른을 떠나 뒤셀도르프로 돌아왔다.
신시가 독일 사람들과 불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대화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신실은 독일 사람들이 진지하게 불법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또 국경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인 10월 10일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당시 서동의 뒤셀도르프를 떠나 운하의 도시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이날도 아주 맑은 날씨였다. 암스테르담에서는 하루 동안 머물기로 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에 대객 전에 사용할 직기품 등을 찾아다녀야 했으므로 시내를 천천히 견학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 출발하기 전에 배를 타고 운하를 따라 내려가 암스테르담항의 부두에 설 수 있었다. 이번 여행에 동행한 사람은 남자 부장인 다니다 쇼이치와 구로키 아키라, 스가이 후미야키 등 청년이 중심이었던 만큼 신이치는 그들의 성장을 위해 조금이라도 많은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 마음을 썼다.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각국의 배들을 보면서 신이치는 말했다. 모두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네. 에도 시대에 페리 제독의 검은 배가 우라가에 도착했을 때 어느 나라 말로 일본 축가 대하였다고 생각하는가? 다니다가 대답했다. 일본에 개항을 요구하러 왔으니까 역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네는 어떤가? 아니요, 저는 오히려 영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가이군 자네는? 예, 저도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씨는 웃으면서 말했다. 모두 틀렸네. 네덜란드어였다. 그 무렵 영국 배도 찾아와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세국 정치를 하고 있던 일본인이 유일하게 배울 수 있었던 서양말은 네덜란드어뿐이었다. 페리도 그것을 알고 네덜란드어 통역을 데리고 왔다. 당신은 서양 학문을 난학,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네덜란드어로 된 서적을 통해서 서양 학술을 연구하던 학문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네덜란드를 통해 받아들였지. 그러므로 일본인은 네덜란드에게서 실로 많은 것을 배웠다. 예를 들면 벽돌로 지은 도쿄역도 암스테르담의 중앙역을 그 모델로 했지. 다니다가 신씨에게 말했다. 네덜란드인이라고 하면 에도 말기에 일본에 온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자의 선교사인 버백이 유명합니다만 버백은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여 22세 때 희망을 안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으나 큰 병을 앓는 것이 계기가 되어 신학의 길에 뜻을 두게 된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마침내 선교사로서 일본에 파견된다. 그가 선교사로서 일본에 파견된 것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당시 세국 정치를 하고 있었으나 서양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일한 교류국이었던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를 이해하는 일본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일본에 도착한 것은 1853년 페리가 내항하고 6년 뒤의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었다. 버백은 언젠가 일본에서도 기독교의 포교가 허용될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일본어 습득에 전념했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 페리 내항의 영향으로 미국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었다. 유럽에서 성장하고 미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버백은 네덜란드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구사할 수 있었다. 향학심이 왕성한 청년들에게 그는 소위 새로운 지식의 광원이기도 했다. 그의 곁에는 오쿠마 시게노부나 소에지마 다네오미, 이토 히로부미 등 후에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게 될 유능한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또 그는 막부의 어학학교 등에서 교pon을 잡았으며 메이지 신정부의 3당역으로도 채용되었다. 그리고 도쿄대학의 전신인 다이가쿠난코의 책임자를 역임한 것 외에도 학제를 실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힘이 되었다. 야마모토 신시는 말했다. 메이지 신정부가 탄생하자 위아쿠라 도모미를 단장으로 한 정부 요인들이 사절단을 구성하여 유럽, 미국 등에 파견되었는데 그것을 제창한 것도 버백이었다네. 그는 일본이 세국으로 뒤처진 문명을 앞당기고 구미 여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리더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세계를 돌아보고 체험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일러주었던 것 같다. 지도자는 먼저 스스로 배우고 체험해야만 한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이미 타락이며 진실한 지도자가 아니다. 허구와 건의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나도 언제나 그것을 자신에게 훈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짬을 내서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의 대지도자이므로 배우고 체험하려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니다 쇼이치가 말했다. 버백은 일본어로 훌륭하게 번역한 성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의 어학력은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다. 이 습득의 원동력은 종교적인 사명감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 나라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학을 습득해야만 하지. 도다 선생님도 일찍이 여자와 화양의 모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3개 국어는 마스터시키세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앞으로는 항공기도 더욱더 발달하여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진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자유자재로 교류할 수 없다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어쨌든 어학뿐만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 모든 것을 공부해 가도록 하자. 지혜는 불법에서 얻고 지식은 넓은 세계에서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치에게는 청년들과 나누는 대화가 즐거운 희망의 한때였다. 신이치 자신 역시 청년이었지만 자신보다 젊은 세대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책무라고 통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은사 도다주세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살고 또 살고 끝까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결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그가 무리의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으며 사실 그는 항상 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신이치가 자택에 돌아올 때면 아침에 그의 체온을 재는 것이 아내 미네코의 일가였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다. 미열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미네코에게는 매일매일 이 사람은 오늘 밤도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신이치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그런 아내의 심정을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가해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회장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민중의 시대를 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하고 또 행동해 가자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쓰러진다면 뒷일은 일체 청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청년의 육성에 진지하게 몰두했다. 어디에 있든 청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그 성장을 염원하면서 열심히 대화해 왔던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일을 마친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암스테르담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한 것은 10월 11일 오후 2시가 지나서였다. 오후 3시 20분 비행기는 파리에 도착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일행은 곧바로 대객전에 쓸 직기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시내를 돌며 파리에서의 첫날을 분주하게 보냈다. 다음 날도 오전부터 직기품 구입을 위해 외출했다. 일행을 태운 차는 콩코르드 광장에서 쌍젤리제 거리로 들어갔다. 전방에는 개선문이 보였다.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자신의 전승을 기념하여 1806년에 그 건설을 명령했으나 그것이 완성된 것은 30년 후인 1836년이었다. 일행은 개선문의 200에서 300m 앞에서 내려 잠시 문을 바라보았다. 개선문은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진지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개선문을 만들도록 명령했으나 이 문이 완성되기 전에 싸움에 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니치렌 불법을 세계 넓히는 우리들의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평화의 길이, 민중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길이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 말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신이치는 동행한 멤버에게 물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인 드골이 독일군의 지배하에 있던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이 개선문을 행진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 다니다 쇼이치를 비롯하여 청년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드골은 파리가 함락되고 프랑스 정부가 독일군에게 항복했을 때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단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조국을 위해 싸우자고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자유 프랑스의 깃발을 내걸고 싸움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파리로 돌아온 것이다.
신실은 2차 세계대전 중 드골의 투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를 침공한 히틀러의 독일군은 1940년 6월 14일 화려한 도시 파리를 점령했다. 거리에는 프랑스의 3세기 대신에 나치스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갈고리 십자의 깃발이 나부끼고 독일군의 군화 소리가 개선문에 메아리쳤다. 그것은 긍지 높은 프랑스 사람들에겐 잊을 수 없는 굴욕의 날이었다. 파리가 함락되자 프랑스군의 지도자였던 페탱 원수는 신정부를 조직하고 독일의 휴전을 제의했다. 히틀러에게 굴복한 것이다. 그리고 페탱은 프랑스는 전투를 중지해야만 한다고 패배와 휴전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을 했다. 앞으로 프랑스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굴욕과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 그러나 그 직후인 6월 18일 밤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둔 런던에서 전파를 타고 온 한 남자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단호한 저항을 호소하고 있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레지스탕스, 저항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며 또한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프랑스군의 장군인 드골이었다. 당시 드골은 49세, 프랑스에서는 무명의 군인에 지나지 않았으나 자유 프랑스 정권을 만들어 독일군과 철저히 항전하려고 했다. 드골은 날마다 방송을 통해 자유를 위한 투쟁과 단결을 호소했다. 싸움을 그만둔단 말인가? 그것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다. 꼼짝없이 적에게 건네주고 마는 것이다. 그 소리는 방의 전파망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독일의 지배를 받는 암흑시대 속에서 용기를 일깨우는 희망의 소리가 되어갔다. 이 방송에 세계는 갈채를 보냈고 많은 프랑스 동포가 일어섰다. 그러나 독일군에게 굴복한 페탱 정권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드골을 반역자라고 하여 결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사악한 권력에게는 정의가 바로 최대의 악인 것이다. 드골은 일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교섭하여 자유 프랑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해갔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끈기 있게 계속했다. 드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하나하나 자기 편으로 만들어 세력을 확대하면서 본국을 독일 점령하에서 탈환할 날을 기다렸다. 처칠도 루즈벨트도 드골을 지원했지만 전면적으로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장군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는 하잘것없는 존재라며 경시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그러나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골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드골의 진실한 아군은 싸우는 민중뿐이었다. 또 거기에 그의 강함이 있었다. 민중을 자기 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진행되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드골이야말로 이 사상 최대의 작전에 열쇠를 쥐고 있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작전 직전에 드골이 본 것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프랑스 국민에게 명령하는 듯한 라디오 방송용 선언문이었다. No. 드골은 그 선언문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렇게 호소했다. 이 전투는 프랑스의 전투이다.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지도자의 명령 아래 우리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무거운 구름 뒤에서 지금이야말로 프랑스의 위대함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다. 6월 14일 드골은 상륙군의 배를 타고 프랑스에 상륙했다. 4년 만에 밟는 프랑스 본토였다. 그는 만감을 가슴에 품고 바이유 거리에 들어갔다. 드골의 도착 소식이 순식간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속속 광장으로 모였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온 민중이었다. 드골은 광장에 설치된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서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크게 치켜들고 V자를 만들었다. 승리의 대선언이었다. 그리고는 그는 적과 끝까지 싸우는 속에 프랑스의 승리가 있다고 외쳤다. 그러자 거기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군중 속에서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이즈의 대합창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조국 하늘에 메아리쳤다.
연합군은 독일군을 물리치고 전진하여 마침내 8월 25일 파리 해방의 순간을 맞이했다. 프랑스의 장갑사단이 파리에 입성하자 독일군 사령관은 싸움을 포기하고 즉시 백기를 들었다. 드골은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파리에 개선했다. 파리는 해방되었으나 연합군 사령부는 여전히 독일의 반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드골은 다음 날 26일 오후 연합군의 제지를 무시하고 해방을 축하하는 대축전을 단행했다. 그는 먼저 개선문으로 갔다. 개선문 아래에 있는 무명 전사의 묘에 불을 밝힌 후 개선문에서 콩코르드 광장을 지나 노트르담 사원까지 대규모의 퍼레이드를 개시한 것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되찾았다. 드골은 이곳은 연합군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들의 조국 프랑스다라고 말하기라도 하듯 가슴을 펴고 퍼레이드의 선두에 서서 당당하고 힘차게 샹젤리제 거리를 나아갔다. 드골이 노트르담 사원에 도착했을 때 총성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황급히 엎드렸다. 또다시 몇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러나 드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걸었다. 이 행진은 그가 프랑스의 새로운 리더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퍼레이드가 된 것이다. 야마토 신시가 말하는 드골의 투쟁을 동행한 멤버는 눈을 빛내면서 듣고 있었다. 드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신시는 곤란을 극복하고 일어선 인간으로서의 강함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시는 말을 이었다. 역경 속에서 승리의 길을 여는 것은 지도자의 강한 일념이다.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하나의 작은 불이 요온의 불길이 되어 넓혀지듯 사람들의 마음에 파동쳐 사태를 호전시켜 간다. 그럼 드골이 보여준 강한 일념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이 프랑스다라는 자각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말하면 나 자신이 샹가케다라는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자이며 책임자이다. 내가 지면 모두가 불행해지고 만다는 생각이 인간을 강하게 한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싸움에 부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서 광포의 개선문을 지나가지 않겠는가? 이 말은 동행한 청년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일행이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에는 정오가 가까운 시각이었다. 그곳에 기모노 차림을 한 30대 중반의 여성 멤버가 신시를 찾아왔다. 그녀는 발레리나로 파리에 머물고 있었으나 어제까지 스페인의 무대에 출연했다고 한다. 그럼 스페인에서 급히 달려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신시는 그녀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와 잠깐 동안 대화하면서 그녀에게서 느낀 것은 허영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화려함만을 추구하여 착실히 자신을 연마하고 높여가는 노력을 태만히 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시는 물었다. 당신이 파리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 이곳에서 발레를 공부하여 인류 발레리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술의 뜻을 둔 사람이 파리를 동경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환상은 깨야 합니다. 인류 발레리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매일매일 철저한 노력과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꿈과 결의는 다릅니다. 그저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만 있고 피나는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가 되려고 진짜로 결의했다면 거기에는 이미 행동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성공의 다른 말은 노력의 축적입니다. 꿈과 동경만을 품고 진지한 정신이 없다면 마음만 초조해지고 현실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불법은 최고의 도리이며 그 노력 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개화하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는 신심이라는 삶의 확고한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외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사는 장소가 바뀌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경외를 변혁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어쨌든 20년, 30년 착실히 신심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진정한 인생의 대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격려하고 사명과 행복의 대도를 걷게 할 것인가?
장대한 광선유포의 흐름도 거기에서 열려져 간다. 아니,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후부터 일행은 건축물 등을 시찰하러 나섰다. 신시 일행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루브르 미술관이었다. 예전에는 프랑스 역대왕의 궁전으로 사용했던 세계 굴지의 대미술관이다. 일본에도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들라크루자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등등 해와 미로의 비너스 등의 조각품을 비롯하여 세계의 보물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야마모토 신이시에게 큰 기쁨이었다. 신이시는 미술관 안을 돌아보며 1954년 가을 우에노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했던 프랑스 미술전을 도다 조세이가 부인부 대표 50명과 함께 감상한 일을 떠올렸다. 이 전시회는 루브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중심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전람회였다. 도다는 부인부들은 앞으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미술품을 직접 보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인부 간부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학회 부인부들은 생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는 또한 정신적으로 미술전을 관람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도다는 그러한 부인부들이기 때문에 더욱 식견 있고 총명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신씨는 만약 도다와 함께 이 루브르 미술관을 둘러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각 작품은 명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신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마음을 온화하게 했다. 미술관을 한 바퀴 돈 후 동행한 멤버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야, 대단하네요. 사진으로 본 것과 실물은 전혀 달라요. 역시 진짜를 봐야겠군요.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같은 그림은 먼저 그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가로가 10m 정도나 되다니 대단한 박력입니다. 그러자 신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술이라는 것은 민족이나 국경, 종교나 간습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라네. 루브르 미술관 마당 한가운데에서 야마토 신씨를 에워싸고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씨는 말했다.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 야시로 유키오라는 사람이 쓴 세계 속의 일본 미술의 위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침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일본을 보이콧하자는 소리가 격렬하게 일었다. 그때 보스턴 미술관에서 신규 수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품 속에 일본의 그림 두루마기가 들어있었다. 그 그림 두루마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각기 그 아름다움을 극구 칭찬했다. 당시에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설명회나 팜플렛은 무시당하거나 도리어 반감을 격화시킨다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이 그림 두루마리는 정치적인 대립이나 인종차별, 적대 감정을 초월하여 마음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뛰어난 예술은 인간성의 발로이며 인간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력이나 폭력 등 외압적인 힘으로 인간을 가두는 야망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은 정치 문제 등 외부에서의 규제를 초월하여 보다 깊은 차원에서 공명하고 서로 공감하여 우정을 맺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세계 평화를 향한 예술의 가능성을 느낀다. 이 루브르 미술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이곳이 미의 전당이며 예술의 강장이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예술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루브르의 중보도 예전에 나치 독일에서 약탈당할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훗날 신이치와 두터운 우정을 맺게 되는 당시 루브르 미술관인 관의 해하부장 르네 위그 씨였다. 위그 씨는 독일군이 프랑스에 침략하는 와중에 모나리자를 비롯한 중요한 소장품을 죽음을 각오하고 몰래 운반하여 고성에 숨겼다. 당연히 독일군은 이 명품들을 요구했다. 국가의 자산으로서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미술품에는 유달리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르네 위그시는 그것을 거부하고 지혜를 짜내어 교섭에 임해 소장품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다. 이곳에 있는 미술품은 전 인류의 재산이다. 그것을 절대로 야만적인 침략자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문화의 영웅 르네 위그시의 신념이었다. 그런데 독재자 히틀러는 대량 학살을 거듭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술을 각별히 사랑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굳히기 위해 예술과 문화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히틀러의 독재하에서 예술의 가치는 나치즘이나 독일 민족을 고취하는가 어떤가로 그 가치가 결정되었으며 그렇지 못한 것은 배제되었다. 실로 권력이 자행한 예술의 검열이었으며 정신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나 문화인 중에는 나치의 보증을 기뻐하며 히틀러나 나치를 칭송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다룬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전시 중에 많은 문화인, 교양인이 군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째서 문화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야만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는 전쟁을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일까? 하나의 차원에서 말하면 그것은 확고한 자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그 철학이란 자신의 마음을, 인간성을 일구어 삶의 자세와 신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즉 컬처의 본래 의미는 일군다의 의미다. 미개척 상태의 항무지를 일구어 풍부한 대시의 결실을 맺는다. 그것이 농경이라는 문화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혼도 개척하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고 만다. 그 항무지를 일구고 손질하여 가치라는 결실을 맺는 것이 문화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일구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을 항무지로 그냥 방치한 채 아무리 문화를 논하고 문화에 조예가 있다 해도 그것은 문화로 자기를 장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문화인이라 자칭해도 궁극주의에 빠지고 혹은 배금주의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어떠한 문화도 종교를 수반하지 않고는 출현도 없었고 발전도 없었다고 말했다. 본래 위대한 예술과 문화의 근저에는 철학 그리고 종교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루브르 미술관의 수많은 명품도 대부분은 기독교라는 토양 위에 섭힌 정화이며 거기에는 종교를 통해 일구어진 성스러운 마음이 투영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야마토 신실은 미래를 상상하듯 말했다. 종교와 예술 그리고 문화는 본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예로부터 불교도 많은 예술과 문화의 꽃을 피워왔다. 지금부터 민중의 생명을 일구는 대문화운동인 광선유파를 추진하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근조로 하는 새로운 예술, 문화의 현란한 꽃이 피어갈 겁니다. 기다려지는군. 그러한 예술의 창조를 위해서도 또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민중과 민중의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교류를 위해서도 언젠가는 미술관을 만들고 싶네.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명화나 조각 등을 공개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공명의 파동이 넓혀져 갈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신시의 이야기는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으며 희망을 담고 있었다. 청년들이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리움만 있는 이야기는 이미 향상심을 잃은 정신에 지나지 않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마음은 미래를 향해 성장해가는 청년들을 촉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쇠퇴를 유발한다. 루브르 미술관을 나온 일행은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향했다. 사크레케르 대성당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신실행은 몽마르트르의 테르트르 광장 근처에서 하차하여 가을 햇살을 받으며 산책했다. 광장 주변에는 토산품 가게가 늘어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해아를 진열해 놓은 작은 가게가 있었다. 장식된 명화의 복제나 파나, 애칭, 부식 동파나 중에 평범하긴 했으나 신시의 마음을 끄는 한 장의 그림이 있었다. 순진한 아가씨와 발랄한 홍안의 청년이
방 구석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칼라인스의 애칭이다. 아가씨는 고풍스러운 긴 의상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그 옆에는 물레가 있다. 청년은 결심하고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왔는지 상기된 얼굴로 의자에 앉는 것도 잊고 있다. 청년을 바라보는 아가씨의 표정은 가련한 꽃과 같았다. 거기에는 다만 빛나는 젊음이 있으며 청아한 정열을 간직한 사랑의 고동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는 듯했다. 시니치에게는 그림 속의 청년과 아가씨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자유의 전사 마리우스와 장발장이 돌보며 키운 코제트처럼 여겨졌다. 야마토 시니치는 20세기를 전후해서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몇 독이고 탐독했다. 그리고 대로망의 무대였던 파리의 거리를 마음에 그려왔다. 그러므로 오래된 성처 건물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파리의 거리를 본 시니치의 마음에는 동경과 친밀감이 정겹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런 마음이 이 한 장의 그림에 그려진 청년과 아가씨를 마리우스와 코제트처럼 느끼게 했는지도 모른다. 시니치는 그 그림을 비롯하여 몇 장의 애칭갑 하나를 구입했다. 일찍이 고흐나 로트레크 그리고 피카소나 모딜리아니도 모두 이 몽마르트르에서 청춘의 한때를 보냈다. 테르트르 광장에서는 화가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리거나 자신의 그림을 팔기도 했다. 시니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말했다. 이 중에도 미래의 고흐나 피카소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나도 기념으로 초상화를 부탁해볼까? 시니치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턱수염을 기른 청년 화가에게 초상화를 부탁했다. 화가는 시니치를 팔걸이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같은 모양의 의자에 앉아 가부좌를 하고는 잠시 시니치 얼굴을 바라보았다. 좋은 얼굴이다. 화가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하고 재빠르게 그림을 그렸다. 청년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니치 얼굴을 거의 보지 않고 도화지에만 시선을 집중했다. 완성된 그림은 시니치와는 전혀 닮지 않은 얼굴이었다. 대금은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7,800엔이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라면 한 그릇이 50엔 정도 하는 시대였다. 꽤 비싼 금액이라는 것이 일행의 생각이었다. 가와사키 에이지가 프랑스어로 화가에게 전혀 닮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화가는 말했다. 아니요, 아주 닮은 그림이요. 예술적인 완성도도 높다. 그것도 모르고 트집을 잡는 것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자 모두 무의식 중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시니치는 화가에게 대금을 지불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장래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의 고우씨. 그러자 화가는 말했다. 당신은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군요.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화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언덕 위에는 로마네스크 비잔틴 양식으로 지은 베가의 사크르케르 대성당이 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화려한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노트르담 사원의 첨탑이나 오페라 극장, 에펠탑, 그리고 볼로뉴의 숲도 보였다. 시니치는 곁에 있던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말을 건넸다. 프랑스는 문화의 나라로서 세계를 이끌어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실은 그것이 앞으로 프랑스의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현대 미술의 중심도 미국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문화와 정신의 세계에 발신해 갈 수 있을지 어떨지 솔직히 말해 의문스럽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훌륭한 인권 선언의 역사가 있다. 거기에 명시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은 본래 영원한 것으로 인간성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신을 진실로 실현해 간다면 프랑스는 영원히 세계의 지표가 될 것이다.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다. 가와사키 씨, 당신이 중심이 되어 이 프랑스에서 진정한 인권 승리의 파동을 전 유럽에 넓혀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착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벽을 초월하여 그 테두리를 동유럽까지 넓혀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세계에 우정의 꽃을 피우고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원을 구축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선유포입니다. 시인시를 바라보는 가와사키의 눈동자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일행은 그곳에서 교회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차를 달렸다. 이 궁전은 절대 왕정을 수립하여 태양의 왕이라 불리었던 루이 14세가 조용한 것이다. 그때까지 여기는 부왕인 루이 13세의 작은 성에 지나지 않았으나 1661년에 친정을 개시한 루이 14세는 최고의 절대 권력을 지닌 왕에게 어울리는 화려하고 훌륭한 궁전으로 증축 확장하도록 명령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시달리는 전대미문의 대공사 끝에 1681년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궁정이 옮겨졌다. 온갖 장식으로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베르사유 궁전을 보자 일행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둥이나 벽에 흥청망청 쓴 황금, 대리석벽, 천정 가득 그려진 거장의 그림, 찬란한 샹들리에, 건물의 전체 길이는 550m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궁전에서는 매일 밤 궁정 악단의 연주가 있었으며 오페라도 상연되는 등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널따란 정원에는 세느강의 물줄기를 그려들어 만들었다는 연못이 몇 개나 있었으며 또 저명한 조각가의 작품이 도처에 놓여져 있었다. 그 모습은 이 세상의 낙원을 연상케 했다. 그러나 이 궁정의 낭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으며 민중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 생활은 한없이 궁핍해갔다. 먹을 것조차 없는 민중의 어려운 생활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왕이나 그를 둘러싼 귀족들은 쾌락에 빠져 있었다. 이윽고 민중의 노여움은 마그마처럼 마음속에서 끓어올라 루이 14세가 죽고 70여 년 후 마침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야마토 신시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권력과 권위로 민중을 짓밟고 이런 사치산매에 빠진다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루이 14세는 신교도의 신교의 자유를 인정한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신교도에게 구교로 개종할 것을 명령했다. 낭트 칙령이란 1598년 프랑스의 왕인 앙리 4세가 프랑스 서부 루아르강 하류 도시인 낭트에서 공포한 신교의 자유를 인정한 칙령이다. 이로써 프랑스의 왕권과 일체였던 카톨릭 교회와 위그노라 불리는 신교도 사이에 계속되어 온 종교전쟁의 불화가 수습되었다. 권력에 취한 인간은 무력이나 권력 혹은 돈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나 불굴의 신앙에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가혹한 탄압도 불굴의 사람에게는 신앙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신앙이다. 권력을 쥐고 오래간 오만해지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의 위대함이나 강함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인간을 경시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정자나 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해 간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내어 휴머니즘이 승리하는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들의 운동이다. 야마토 신이치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으로 나왔다. 돌계단에 걸터 앉은 신이치는 광대한 정원을 바라보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총분산의 대객선을 비롯하여 다음에 착수하게 될 정본당을 생각했다. 베르사유 궁전은 민중의 희생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학회가 추진하려는 이들 건물은 민중의 진심과 환희로 지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왕이나 귀족의 건물이 아니며 일부 승려를 위한 건물도 아니다. 불법을 위해서이며 세계 민중이 참여하기 위한 건물이다. 그 건물이 완성되면 인간 정신의 승리와 민중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다. 시니치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여는 창각의 위대한 사명에 가슴이 설레었다. 일행은 베르사유에서 파리 시내로 돌아와 생강에서 대객전에 묻을 작은 돌을 모았다. 이날의 스케줄도 강행군이었으나 짧은 시간이나마 루브르 미술관을 견학하고 명화 등을 보았다는 것에 시니치는 만족감을 느꼈다. 저녁 호텔에 도착하자 가와사키 에이지가 시니치 방으로 찾아왔다. 야마토 선생님, 피곤하시죠? 비타민 주사를 놓아드릴까요? 괜찮아요. 가와사키 씨의 주사는 아파서 싫습니다. 가와사키는 머리를 긁적였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이날도 신이치는
일본의 동지 앞으로 밤늦게까지 그림 엽서를 몇 장이나 썼다. 56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